자, 이제는 임업 경영 조직 형태 중에서 두 번째죠. 그래서 부차적인 경영, 이걸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영 형태가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주업, 부차적인 거, 종속적인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째, 주업, 임업경영. 이건 전업이라고 그랬죠. 전업적인 거. 그래서 유형을 갖다 배웠고, 유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그걸 가져가기 위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뭘 배웠냐면, 그 조치. 네, 두 번째는 주업이 아니라, 우리가 부차적인, 임업경영. 부차적인 임업경영을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이 부차적이란 말은, 다른 것에 종사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주업이, 전업이 그것이, 임업경영이 전업이지만, 이거는,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업에 종사를 해. 그럼 이 다른 사업에 종사를 갖다 하면서 임업을 하나의 부업이나 또는 겸업 형태라는 거죠. 임업을 부업이나 겸업 형태로 하는 것을 부차적 임업 경영이라고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개 이제 그 임업 경영의 특색은 뭐가 있냐면 이건 봐요. 부차적이니까 여기는 이게 주 목적이지만 이건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냐면 하나의 경영 의욕 자체가 의욕이 낮을 수가 있어요. 경영 의욕이 낮을 수가 있다. 그러면 또 그 좋은 점은 뭐가 좋은 거냐? 유효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그렇죠? 놀리고 있는 노동, 유효, 쉬고 있는 노동. 알겠죠? 이걸 갖다가 가져갈 수 있다. 또 유효재산을 이용한다. 유효 자본을 이용한다. 아주 좋죠, 이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자본을 갖다 이동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투자 대상이지만 소위 유리한 투자 대상이 있으면 결국 봐봐요. 이게 놀리는 것만 가져가는 거니까, 즉 쉬고 있는 것만 하니까 얘보다 오히려 산출이 크다. 그러면 임업에다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임업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 지금 놀리는 거니까 만약에 산출하는 것이 타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임업에 따른 투자를 갖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임업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지책 또는 여기에 따라서 나타난 시책, 이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서 생산성이 높은 품종 개발,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품종, 자, 이런 것을 갖다가 가져가고 기술 개발을 갖다가 보급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을 부차적 임업 경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종속적 임업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종속적인 임업 경영이다. 그럼 우리가 이 종속적 경업은 앞에 요거는 제가 분명히 했죠.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걸 부차적이면서 요걸 하는 거지만 여기는 종속이다. 딸린 거랬죠. 아까는 전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건 결국 농가의 농자재에 공급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농가에 그
영농자재. 농가의 농자재를 갖다가 공급 위해서는 안다든가, 또는 농가에서 표고 등에 대한 표고 버섯 또 생산 자재,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 제지 업자, 광산업자 이들에 대한 원목. 이들한테 이와 같은 원목 이걸 갖다 공급하게 한다. 그럼 결국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왜 종속이냐? 다른 사업의 산업의 원료재로 쓰이는 것 이런 걸 갖다 종속적 임업 경영이라는 거예요. 종속적 임업 경영. 그러니까 여기 부차적 임업 경영과 다르죠. 자, 이거는 다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종속적 임업 경영은 농업용 자재 공급을 위한 그 농가 임업이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유형은 자, 우선 농업과 관련된 것고 공업과 관련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은 농용자재로서 쓰는 거고, 자, 공업과 관련돼서는 안에 목재 같은 원료, 목재 원료 이걸 쓰는 거예요. 되게 이제 회사가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산업 비림, 산업으로 다 위해서 나타난 비림이 바로 여기 있는 종속 임업 경영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속 임업 경영은 주 생산의 그 임업 동향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지만 대체로 임산물, 소위 우리가 했을 때 임산물 생산, 또 산업체에서는 원목 공급, 이걸 갖다 종속 임업으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주업적 임업 경영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주업 임업 경영 같은 형태로서 이거 농업 용자재 같은 거 쓰는 거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특히 농업이 아니라 공업입니다. 공업에 쓰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업 경영 조직 형태는 앞서 얘기했던 건 주임업, 그러니까 주업, 그다음에 부차, 종속. 그래서 이건 요 포인트를 요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업 경영 조직 유형과 선택이 있습니다. 조직 유형. 자, 그래서 조직 유형. 그러면 임업 경영 조직 유형이 있는데, 여기는 첫째 임업 경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업 경영 조직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럼 임업 경영 조직 요소 중에서 제일 먼저는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령, 나무의 나이를 갖다가 수종이 대표적이죠. 수종. 그래서 수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우선 가장 대표적인 장기수종, 또 속성수, 그렇죠?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수, 장기가 되는 거, 속성수, 또 유실수, 그렇죠? 열매를 맺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나무를 베는 그 시기, 벌령기. 자, 그럼 이 벌령기는 뭐였냐면 장기간에 하는 것이 있고 단기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장벌기, 단벌기. 그래서 짧게 갖는 것이 있겠고 길게 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무를 자르는 시기. 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작업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작업 방법에서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옛날 한자로다가 개벌이라 했죠. 모두배기. 모두배기. 그래서 다개자, 개벌, 다개. 그래서 모두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또 우리가 산벌 그 작업이 있습니다. 산벌 작업.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택벌, 골라배기. 택이란 말은 선택해서 배는 거죠. 골라배기. 이게 있겠고, 그다음 모수작업. 어미, 그러니까 어미 모자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어미나무 이걸 갖다가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작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수확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간단 작업 있죠. 간단 작업이랑은 이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기간 내 딱딱 기간을 정해서 작업하는 걸 간단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속 작업. 이거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벌채량이 유지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보속 작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간단 작업이 있겠고 보속 작업이 있다. 그래서 간단 작업은 완전 간단이 있겠고 불완전 간단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임업경영 조직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수종, 벌령기, 작업 방법, 수확 방법. 알겠죠?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임업경영 조직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될 것이겠죠. 그래서 조직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있는 자 봐봐요. 여기 장기수에다가 자 여기 보면 장벌기라 할 거냐 단벌기라 할 거냐 모두배기라 할 거냐 골라배기라 할 거냐 또 간단 작업을 할 거냐 보속 작업을 할 거냐 그렇죠? 이런 형태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수도 단벌이 있겠고 장벌이 있겠고 속성도 뭐가 있어요? 속성은 무조건 장벌이 안 나오죠. 단벌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속성수는 모두 배기 할 수 있겠고 아니면 그 보속 간단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유형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경영조직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입지 조건, 그러니까 소위 와서 입지 조건, 사회 경적, 앞에서 나타난 경영자에 의해서 좌우 입지하는 거라 했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에 따라서 수종과 벌기령, 단기냐 장기냐 하는 벌기령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작업 방법 종류는 모두배기 작업, 골라배기 작업, 또 수학 방식도 간단 작업이 많이 실시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경영 조직 유형의 한정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 유형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조직 유형 선택 시 고려사항. 그러면 제일 먼저 보면은 뭐가 있어야 될 거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랬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연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앞서 뵀던 건 자연환경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수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마음대로 내가 인위적으로 가서 가기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잎목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기온이라든가 환경, 소위 우리가 강수량, 토성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종이 결정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작업 방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 따라서 작업 종류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따라야 될 거냐면 시장성을 따라야 돼. 무슨 성? 시장성. 그럼 이 시장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목재의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종과 어떤 제종이 필요하신가 하고 전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시장성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뭘 따져야 될 거냐? 수요와 공급을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왔을 때 뭘 갖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디맨드,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수요에 따른 수요량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탄력성입니다. 특히.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의 소득 탄력값. 소비의 소득 탄력값.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비와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소비의 소득 탄력값이란 건 결국 어떻게 구할 것이냐. 소득이 얼마만큼 성장하냐에 따라서 소비량이 얼마만큼 신장되느냐. 우리가 소득의 그 양에 따라서 신장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져냐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가서 여기 우리가 소비될 수 있는 그 소비량이 얼마만큼 증가될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여기 봅시다. 소득이 증가된다면 여기 있는 목재에 대한 것 중에서 어떤 수종에 따라서 어떤 목재가 이루어질 때 될 것이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 탄력도, 민감도, 반응도를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봐봐요.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재는 어떻게 했어요? 소비는 소득 증가함에 따라서 역시 소비도 증가할 거 아닙니까? 증가하는데 어떤 쪽으로 더 증가될 것이냐, 뭐가 더 탄력성이 있느냐, 이걸 봐줘야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대체로 원료라든가 아니면 그 고급 가구 같은 경우에 의해서 가구 이런 걸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가구용 목재 같은 걸 선호해. 그럼 이건 증가할 거 아닙니까? 대신 소득이 증가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되게 기본적으로 이 소탄재, 즉 우리가 쓸 때 땔감, 소위 우리가 땔감이라 그러죠. 이 땔감을 쓰는 건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대신 이거보다 더 나은 가스라든가 또는 그 유류 이걸 늘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탄력성이 낮아지고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하나에 따라서 경향이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에 따른 가격 탄력성.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그러면, 목재의 수요에는 대체재가 많이 개발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체재가 개발됨에 따라서 앞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단지를 움직이려고 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동률에 따라서 가격 변동률에 따른 수요의 변동률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표고 같은 거, 우리 식사로 쓰이는 표고라든가, 이 숯에 대한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산물이 있겠죠? 임산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는 사람 요구가 수요 자체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근데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욕망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먹고 싶은 욕망 자체는 떨어질 거고 가격이 내리면 먹고 싶은 욕망 자체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자 하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가격이 탄력성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이와 같이 증감이 큰 거 아닙니까? 그건 탄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탄력 자체가 크다. 탄력도 민감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산업용재 같은 걸 봅시다. 산업용재. 여기도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건 산업용으로 써야 되니까 어차피 원료 공급에 써야 돼. 가격 올라갔더라도 종이는 생산해야 돼.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산업용지로 쓰는 것은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펄프용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가격이 올라갔다고 수요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쬐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변화가 없잖아요. 또 가격이 내려간다. 그럼 이 가격이 내려간다. 그렇다고 팍 살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산업용재는 탄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값이 큰 것은 가격이 싸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싸면 소비자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소비가 늘면 결국 생산 과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늘면 생산은 과잉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역시 얘도 가격 변동률에 따라서 공급의 변동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수요는 D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공급이란 건 되게 공급하다. 서플. 그렇죠? 서플. 그러면 결국 뭐라 볼 수 있냐면 S자로 표시하는데 이거는 생산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이 큰 경향이 나타나죠. 생산 기간이 크다. 자, 여기 뭐냐면 생산 기간이 짧다. 그러면 빨리 공급할 수 있잖아요. 공급은. 그렇죠? 빨리 공급할 수 있어요. 생산이 짧으면. 근데 생산 기간이 길다. 그럼 공급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탄력성이 큰 것이다. 이러면 그건 생산은 증감률을 갖다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생산기간이 짧은 경우에 가져갈 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공급도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도가 나타난다. 이걸 갖다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시장성에 의해서도 조직 유형 형태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약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약성.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임업경영 조직을 갖다 편성할 때 자본 집약으로 할 수 있고 노동 집약으로 할 수 있어요. 노동 집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면 노동력 가지고 할 수 있겠고 돈이 많다면 자본력을 갖다 기점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이 살림이 정말 오지에 있어. 오지림. 자, 우리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림.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오지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나무입니다. 오지림. 너무 떨어져. 그럼 여기 시장성이 여기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나르기 위해서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같은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불합리하죠. 그럼 아무리 우량 수종이 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결국 여기 이걸 갖다 투입하기가 엄청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본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오지름은 간벌목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뭐가 있어요? 많은 비용 투입하고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여기다 아주 그냥 밀집되게 밀식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밀식으로 너무 오밀조밀하게 심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약 생산성인데 단위당 투입되는 생산 요소, 그렇죠? 정도를 나타나는데 되게 노동집약, 자본집약적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게 세 번째고, 집약성이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시간성이 있습니다. 시간성. 자, 인목을 수확하는데 걸리는, 자, 나무를 갖다가 이제 심어서, 어린 목을 심어서 이를 갖다가 이제 성숙림이 돼가지고 여기 이걸 갖다 벌채 때까지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그럼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경제적 사정이 나쁘다. 그럼 벌기가 짧은 게 좋죠, 시간이. 또 경제적 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장기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준 선택은 그 살림자에 달라지지만 경영자의 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 고집돼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거리성이 있습니다. 그 이 거리성이라는데 이 거리성이란 말은 결국 인목의 부피,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운반비 문제와 관련되어 있겠죠. 운반비 문제와 관련이 깊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목재에서 너무 크다. 또 그러면 그걸 곧바로 옮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밑에다 뭐를 갖다 줘야 되겠어요? 소위 우리가 제재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반제품을 운반해서 운반비를 줄이는 이런 경향이 필요하겠죠. 이게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격의 안전성, 이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격의 안정성. 가격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서 자연 환경에 따라 수종, 작업 방식, 그다음에 시장성, 그다음에 집약성, 시간성, 거리성, 그다음에 가격의 안정성. 그러나 만약에 뭐 저장성 이런 게 나왔다면 무조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임업 경영은 조직에 있어서 주업적인 경영 제하고 일반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임령 구조에 따라서 경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경영이 뭐가 있냐면 복합 임업 경영이 있겠고 협업 임업 경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복합 임업 경영은 그만큼 주업적인 경영에서 제외되는, 그렇죠? 임업만을 할 수 없을 때 수입 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복합 임업 경영이 있다. 그럼 이제 복합 임업 경영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합 임업 경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그 농지 임업이 있습니다. 농지 임업. 그 이 농지 임업이란 말은 농지 임업이란 건 결국 농지의 주변에다가 쓰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농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농지 주변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논둑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경우에다가 여기다가 유실수를 심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논 옆에다가 밤나무 같은 걸 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농지 임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속성수, 유실수, 특용수 이런 걸 갖다가 대개 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결국 이렇게 심으면서 이건 조기화를 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볼 수 있어요. 속성수라든가 유실수를 심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비임지, 그러니까 비임지 임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지에 두겠다 하는 것이고, 비임지, 임지가 아닌 곳에다가 임업을 하겠다. 그럼 이런 것은 뭐가 있냐면 하천, 하천이라든가 뭐 구릉이라든가 구릉지라든가 또는 우리가 도로변, 철도변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임지가 아닌 곳에다가 임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여기는 속성수라든가 또는 원료목이라든가 또 밀원식물 이런 것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속성수라든가 대표적인 연료목, 밀원식물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혼농 임업이 있어요. 자, 이 혼농 임업이란 건 뭘 갖다 했냐? 임지 일부 또는 임지의 그것에 보면 이거는죠. 자, 여기가 임지가 있어요. 이 임지 산지 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산지란 말을 씁니다. 산지. 자, 이건 이제 과거 입장에서 보면 임지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자, 그럼 임지인데 이 임지의 일부에다가 가서 뭘 하는 거예요? 혼농 임업이란 말은 그 임지의 일부에다가 농작물 쓰는 거예요. 자, 여기는 다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여기다가 농사를 쓰는 거예요. 농지를 쓰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게 와서 혼농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나무가 드문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나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드문 요 사이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혼농 임업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혼농 임업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요 사이에다가 특용 작물이라든가 대개 이제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가끔가다 우리가 뭐 장례삼 같은 거 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임지 있는 데다 심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약초라든가 이와 같은 장례삼 같은 약초라든가 또 우리가 했을 때 산나물 이런 걸 갖다 심는 것들이 혼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겠고, 네 번째죠. 네 번째는 혼목 임업이 있어요. 혼목 임업. 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임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임지가 있습니다. 그 여기다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걸 가축을 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가축을 갖다 기르는 거. 그래서 이제 요새 보면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죠. 소위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뭐라 했어요? 이렇게 놓아 먹인다 그래서, 방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축을 갖다 이런 걸 방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간방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자, 그게 있겠고, 또, 양봉임업이 있다.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양봉임업이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양봉임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가 있어요? 그, 살림 안에, 여기 뭐냐, 그래서, 아카시아 같은 것이 있다. 또, 여기 밤나무가 있다. 그럼 아카시아 꽃이 있겠고, 밤꽃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요 사이에서, 여기서 양봉을 하는 거예요, 양봉. 그래서 이걸 갖다 소위 우리가 뭐라 볼 수 있어요?
밀월식물, 밀원.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꿀 있잖아요, 꿀. 그래서 밀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경영하는 형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산촌 진흥사업 중에서 이런 걸 갖다 많이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산물 임업이 있어요. 부산물 임업. 부산물 임업은, 산림의 부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산림의 부산물을 이용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산림의 부산물을 갖다 이용하는 건데, 산림의 부산물이 주 목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이 산림의 부산물 같은 건 되게 뭐냐, 우리가 숲이 나무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숲이라든가, 또, 나무 뿌리. 요새는 산림의 부산물로서, 뭐, 고로쇠 같은 것으로서 수액, 이런 등을 갖다가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약초. 그래서 이건 농가의 소득을 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봄철 되면 뭘 갖다 말합니까? 뭐 고로쇠 수액 같은 경우 있죠. 그래, 그런 것은, 부산물 임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부산물 임업.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수혜적 임업이 있어요. 자, 무슨 임업이 있다? 수혜적 임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간벌한 인목을 댐으로 굴체해가지고, 수혜, 이거 환경하는 거, 환경, 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갖다가 여기 있는 거 간벌을 합니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통해서 화단을 갖다가, 우리가 나무적으로 통해서 이 화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해서 환경적인 것을 쓰는 겁니다. 또 관상용, 또 꽃나무, 또 조경수, 수목, 이런 걸 위해서 중간에 수입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한다든가, 이걸 뽑아서 미화용으로 쓴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을 수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중간에 대표적 나무를 갖다가 뭘 수 있어요? 대목을 굴체해가지고, 자, 도로에다가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형태를 뭐라 볼 수 있다? 수혜적인 임업.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8번째는 뭐가 있느냐? 수렵 임업이 있죠. 말 그대로 수렵장. 그래서 사냥터를 갖다 만드는 거. 여기서 겨울철 같은 경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수렵장을 개설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게끔 하는 그 임업이 있겠고. 그 다음, 9번째는 휴양 임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휴양림을 조성하는 거죠. 이거는 수렵장이라고 하는 사냥터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휴양림을 갖다가 조성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쓰여지는 임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뭐에 대한 걸 봤다면 혼합 임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혼합 임업 경영. 그렇다면 이제 협업 임업 경영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협업. 자. 이제 협업 임업 경영이 있다 그러는 거. 협업. 그럼 여기 보면 협업 임업 경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의 경영자들이 일정한 생산을 위해서 자본과 노동을 제공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산 과정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규모 경영자가 가서 자본 비용을 자본과 노동을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은 어떻게 할 거냐. 생산 과정을 분담하는, 그러니까 생산 과정을 분담한다. 그래서 분담해서 하는 것을 뭐라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나눠서 쓰는 것을 협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 첫째가 공동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작업이란 말은 우리 예전에 많이 썼던 전통적인 우리 옛날에 보면 품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1대1 노동교환 방식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서로 일에 대한 장단점 아주 좀 보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계획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고 또 서로 지각 같은 거 없애서 서로 신뢰성 있게 해주고 또 나아가서 시간 배정을 잘하고 또 그 지휘 통솔 계통을 잘 정리하고 또 적당한 휴식, 오락 같은 거 필요한 것이 공동 작업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공동 이용입니다. 그럼 공동 이용이란 것은 뭐가 있냐면 값이 비싸거나 경영이 사용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다면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이거 기계라든가 또 나중에 기구 이걸 갖다가 구입을 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입해 가지고 이걸 같이 이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샀다. 자본금이 많이 들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 사가지고 야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이렇게 형태로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전기톱 같은 거라든가 아니 목재라든가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샀다. 자 엄청 비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가져. 그런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요. 관리가 소홀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세를 주고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동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 관리가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서로 불완전하니까 공동 관리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협업 뭐 해야 될 거냐면 경영을 해야 돼. 협업 경영. 그럼 여기 봐요. 공동 작업, 공동 이용, 공동 관리, 협업 경영.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주의할 것이 자 공동 판매란 말은 여기 쓰는 게 아니야. 경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면 협업 경영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전면 협업 경영이 있겠고요. 부분 협업 경영이 있어요.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이란 말은 개별 경영을 해체하고 모든 자본 노동을 통합해가지고 전체가 공동화하는 방식이고 공동투자하는 건, 부분이란 말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경영과 협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협업 경영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있냐. 불충분한 그 시장 조사,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과잉 투자에 의해서 역시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또 불확실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노동 제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 제한 현상이란 말은 노동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노동 질이 저하되니까. 서로 간에 밀다 보면. 자, 왜냐하면 소위 수익은 노동 양과 질에 따라서 분배돼야 할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분배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수익 배분이 다르게 되면 왜 저는 속된 표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는 배당이 이렇게 됐는데 쟤는 놀고 먹었는데 배당이 그렇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거기에 따른 하나의 그 노동 제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제 질서가 결여될 수가 있어요. 왜? 평등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요. 또 자본 제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형 평등 출자에 대해서 출자 정한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그만큼 출자 규모가 작아져서 소위 자본 제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나가서 또 협업 경영기간 이것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 본다 할지라도 여기서 보면 복합 임업 경영이냐 아니면 협업 임업 경영이냐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충 정리로 보면 산림 경리학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학자들, 뭐 와그나라든가 와그나의 세 가지 실천이라든가 또 일본에 있는 요시다라든가 아니면 노무라 이런 현상에서 이루어진 거. 자,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다만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산림 격리 내용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산림 격리 내용 이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림 격리 내용이 있는데 제일 먼저 먼저 하는 업이 있습니다. 전업. 전업. 그러면 전업이라는 것은 산림 주의를 갖다가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산림주의 측량. 그럼 이 경영 대상인 토지를 갖다가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도, 도로 이런 걸 갖다가 가서 정리하고, 알겠죠? 인접, 산림,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바로 산림주의를 측량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산림을 구획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삼림을 구획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산림을 갖다가 산림을 자 구획하고 가져간다. 구획이라는 건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업의 편리성에 따라서 뭐 있어요? 영구적인 인반, 일시적인 소반 이런 형태로 나눈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가서 산림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여기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나가서 시업 관계 사항을 조사하는 거죠. 이것이 전업, 산림 격리할 때 전업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업. 주업은 말 그대로 이제 산림을 격리해야 될 거 아니야. 시업 체계에 따라서 이 시업 체계의 조직이 필요하죠. 경영하려면, 경영해서 운영하려면 여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규정해야 되겠죠. 자, 수확 규정이란 말은 생산의 보속 원칙에 따라 수확량을 사정하고 또 수확량을 장소, 시간에 따라서 안배하는 거죠. 그 다음 나가서 조림계획. 조림계획이라면 아직까지 나무를 심지 않는 곳에다가 그런 땅에다가 어떻게 나무를 심을 거냐, 또 수종을 어떻게 갱신할 거냐 하는 계획. 이거죠. 또 사업상 필요한 시설 계획. 이게 전업에서 필요한 거고. 자, 후업이 있습니다. 이 D, 그 후에 행하는 것. 그럼 여기 보면 이 후업 같은 거는 어떻게 형성될 거냐 보게 되면 이거는 시업 조사를 갖다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검증하고 또 산림 경영의 그 이대 다음에 하는 것을 다시 예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라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후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의 경영 형태 전업, 후업, 자 주업 요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관한 관점에서 특히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경영 형태 이걸 잘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